수가 있는데 시작하기 좀 앞서서요. 제가 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기의 캐릭터를 하나씩을 좀 이렇게 평생 같이 가져가시면요, 상당히 남 앞에 이렇게 좀 PR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성격을 또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얼굴은 좀 이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닉네임으로 쓰는 게 제가 백만장자입니다. 실제 이제 카페라든가 이 온라인상에서 제 활동하고 있고 글도 올리고 또 신문에 이런 여러 가지 칼럼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백만장자라는 이름을 보시면 이제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유명 연예인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강의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실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돈이지만 실제 투자를 하고 자산을 좀 불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제가 이 전문적으로 무슨 강의하시는 교수님과 같은 그런 기법으로 또 그런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오늘 내용을 좀 듣고요. 실제 소액이지만 실천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는 컨셉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면 아마 그냥 이렇게 1시간, 2시간 듣는 내용보다는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강의를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저번에 4시간에 걸쳐서 제가 철도 관련된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일단 한번 했었고요. 물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철도를 아마 올 한 상반기 끝나기 전에는 한 번 더 철도를 더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철도 노선 쪽도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개 포인트들이 좀 많아서 좀 아쉽지만 일단은 철도는 이미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 이제 다행히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해피하다는 건 뭐냐면 도로는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또 4시간에 걸쳐서 도로 관련된 각종 연결되는 도로 노선 주변으로 투자가 유망하거나 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도로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은 정립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로에 이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여태까지 인생을 이 도로를 쫙 달려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달려오는 길을 놓고 보고 이 차가 물론 좀 구식 차량도 있고 또 신차도 있습니다만 과연 빨리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은지는 각자의 성향과 또 각자의 판단에 따라 틀려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투자의 원칙은 수익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거에다가 가는 거는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투자에 대한 컨셉을 인생을 여기 저보다 다 연배 계신 분들 계신데 인생이라는 거는 누가 결과론적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실행했느냐가 저는 최종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투자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수익이 나야 되는 거 그리고 바로 수익이 나기 위해선 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 황금성이 없으면요 한 10년 뒤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년 뒤에 저게 1억이 돼. 10년을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시는 분 10년 내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아니라 단 1억이라도 100만 원 투자해서 1억이라도 나오고 그 돈을 내가 돈을 쥐고 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근데 10년 뒤에 그래 저거 10년 가면 저거 10억 돼. 이러고 그냥 허허 껄껄거리고 웃으시는 분들 물론 10년 되면 얻으면 좋은데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금성이라는 부분은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내가 이 물건에 투자한 거를 1년을 보고 가느냐 5년을 보고 가느냐는 목표만 정해지면 그건 황금성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묻어두는 컨셉으로 가시게 되면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내 자식한테 상속이든 증여를 줘가지고 끌고 갈지 이게 혼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의미는 안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 부동산으로
성공하셨다가 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간이면 암만 흥망성쇠라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열심히 벌어놓고 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대박을 받은 사람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진짜 그냥 뭐 일장춘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투자의 컨셉에 이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는데, 어느 거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더 수익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조금 이제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노후에 충분히 내가 그래도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현금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안전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기가 뭐 그대로 시행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배나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어느 쪽으로 그 컨셉을 가져가실 건지는 정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목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돈 벌자라는 컨셉으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다가 그냥 일장춘몽이 되는 컨셉이 되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는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거를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고 밥을 먹고 하는 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실거주용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자기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컨셉이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용을 첫 번째 이 투자 패턴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실거주라는 건 이제 내가 살 집이 생겼으니까 뭐 벌다 보니까 수익도 있고 해서 그 남는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뭐 투자하는 쪽에다 놓을 것이냐라는 컨셉에서 첫 번째로 보면 일단은 시세 차익으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토지가 됐던 뭐 수익형 부동산이 됐던 일단 이거 사놓으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시간 지나면 조금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가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그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컨셉이 이제 두 번째 컨셉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요즘은 그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해서 사업자로 아예 이제 전향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으로 가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경기 사이클상 저금리나 저성장, 특히나 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로 임대 수익형 쪽의 투자 유형이 좀 많습니다. 실제 경기가 막 살아나고 할 때는 이쪽이 좀 컨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이 투자 목적 방향이나 이쪽이 맞고요. 근데 경기가 좀 계속 침체되거나 경기가 하락이 되거나 주변의 경기가 뭐 좀 불황인 경우에는 이쪽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 이 구조와 이 구조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입니다. 실제 임대 수익 그러면요,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전세, 월세, 뭐 워낙 뭐 주택에서는 그런 대란도 많이 났습니다만, 임대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월 다달이 내가 노동으로 해서 벌어들이면 월급이라도 받는데, 투자에 대한 거는 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 쪽으로 많이 컨셉을 가져가요. 같은 돈을 해서 이거는 나중에 3배를 번다라는 컨셉이지만, 기간이 이거는 10년 뒤에 3배면 얘는 매달 10%씩이라도 매달 수익률이, 은행에 요즘 뭐 아시지만 일반 예금리 해봐야 2%대도 안 되는 거기를 집어넣어서 2%를 받아갈 것이냐, 최소한도 수익형 같은 임대수익으로 하면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많이 맥시멈 잡는 게 10%대인데요. 10% 정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월 뭐 하다못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 통장에, 그 순수 뭐 대출이나 이런 다 이자 다 뺀 그 금액에서 통장에 매달 한 20만 원, 15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실투자 2천만 원 가지고 은행에다 2천만 원 예금해놓고 나 매달 한 20만 원씩 줘볼래라고 하면 수익률을 따져도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불황 시기에 많이 보통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개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를 했는데, 뭐 실제 개발 수익까지 바라보신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 투자에 대해 이 부동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는 대부분 목적이 여기세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지식을 쌓지 않는 그런 관계고, 좀 노력하거나 그리고 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기가 좀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들 하니까 그래 땅 사서 집 한 번 짓고 거기에 임대 맞춰서 툭 하고 통매하는 식의 그런 컨셉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방에 이제 가버리면 기껏 한 뭐 2, 30억 벌어놨던 거 한 방에 날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시절에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조금 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기별로 보는데 현재 시기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시세 차익이냐 임대 수익이냐. 물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보는 게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보는 그런 투자법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각각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자,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이제 거주하면서 또 임대 수익을 보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또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컨셉들은 뭐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투자에 대한 컨셉을 조금 이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실제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세계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보면, 아, 여기 좋은 데가 있는데 요거 한번 투자하시죠. 그래요. 어디가 좋은데요? 막상 가서 물어보고 보면, 아, 여기 개발 호재가 있고요. 도로도 나고요. 철도도 나고요. 아, 이거 뭐 괜찮습니다. 근데 다 알겠는데 그거를 내가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 시기적인 거. 제가 왜 이 경제 성장률, 특히나 이 경기 순환 흐름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제가 지금 저기가 없는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정권 쫙 바뀌고 있는 대통령들 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 어디 하나 일자로 쭉 연결된 데가 있습니까? 올락내리락 올락내리락 하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인생도 구비구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던 모든 경제 사이클이 이 흐름을 타고 있어요. 물론 좋을 때 있죠. 경제 성장률 14.8%. 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이 수치죠. 그러다가 세계 파동, 금융모 세계 파동의 IMF 때 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때 투자하고 이때 투자하고 이때 투자하고 이때 투자를 해요. 어떤 사람은 요때 투자하고 요때 투자하고 요때 투자하고 지금 떨어지는 요런 때 투자를 해요. 이거를 단순하게 경영학자나 경제학자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조금만 신경 쓰시고, 조금만 지금 하다못해 집에 다 신문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인터넷도 좋다, TV도 좋아서 뉴스 조금 보시면, 그날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 기본적으로 3달마다 한 번 정도 국가에서 얘기하는, 물가 성장률이 어떻고,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라는 컨셉만 이해를 하시면, 솔직히 과거 데이터 보고, 그래, 뭐, 1973년도, 뭐, 1971년도에, 경제 성장률 14.8%, 그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2013년, 그래, 올해 2.6%인데,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흐름. 야, 그래, 올해 2014년, 그래, 작년에는 보니까, 계속 좀 떨어지고 있네.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냐.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나서부터 쭉 떨어지고 있네.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요번에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똑같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딱 첫 해부터 보통 2년 되기, 그러니까 2년 좀 넘어가는 데까지는 상승 곡선을 탑니다. 그리고 리더가 또 조금 더 잘하면 거기서 또 더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공통점은 뭐냐?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하향을 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정권이 딱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정권이 바뀌고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내에 올라가는 상승 곡선, 그 다음에 그 해당 정부 정책, 제가 조금 이따 또 정부 정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흐름들을 보고 중요한 건 이 지표를 보시라는 얘기죠. 이 지표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통계자료 만드는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각 그 경제연구원들이 이 발표들을 3개월 단위, 심지어 6개월 단위씩 발표를 해요. 뭐 긴 지표들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근데 3달마다 하는 그 지표들을 한 번만 체크만 해줘도, 그래요. 저번 세 번째 달보다는 지금 좀 올라갔네? 그럼 느끼는 게 뭐냐? 내 피부로는 지금 살기 편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죽을 맛입니다. 다 시장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피부로 느끼는 경계하고
실제 경제 지표상에서 이 올라가는 이 지표하고 틀린 게 뭐냐? 항상 우리 같은 시민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하는 그 큰 손들이나 기업체 중에도 이런 분석을 해서 하는 분들은 먼저 선행 지표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는 반등되는 그것만 딱 보면요. 일단은 돈 딱 투자를 해놔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다 시민들이 이제 막 상승되는 분위기네라고 하면서 그때 투자할 때 되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 타이밍들 주식도 똑같아요. 이 사이클은요. 제가 부동산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주식합니까? 제 주식 아닌데도 부동산인데도 이 논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디 물건이 좋으니까 그거 달랑 사라는 컨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무슨 경제학자처럼 무슨 이론을 막 꿰차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순한 원리인데 아니 우리 똑같은 얘기지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는 원칙은 아주 쉽잖아요. 근데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모르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도 이런 거를 제가 조금은 더 많이 알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뭐 또 좋은데 어쨌든 현재 이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러한 타이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타이밍들이 있을 때, 자, 현재 2008년도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올라가요. 물론 이제 뭐 정권마다 자기 색깔들이 좀 있어서 원래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따 좀 뒤에 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투자하신 분 성공했어요. 실제. 이명박 대통령 했을 때 부동산 투자하신 분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다 실패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 뭐 경제 성장률 뭐 1% 0. 몇 프로 바뀐다고 나한테 뭔 영향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을 타는 거. 아 지금 그래. 3달 전에 분명히 야 그래 조민기 연구원이 보니까 2013년 그 말에 경제 성장률 2.6%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보니까 이제 2014년 한 3월 달에 딱 가서 보니까 3%대까지 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올라간다고 보세요? 떨어진다고 보세요? 올라가죠. 그러면 곡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바뀌는 패턴이 한 달 한 달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기본이 가는 게 6개월에서 1년을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투자 패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단기가 됐던 장기가 됐던. 여기서 예를 들어서 1971년도에 땅 사는 사람이 지금 2013년도에 지금 땅 팝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세 차이가 엄청 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묻어만 났으니까. 근데 과연 이 기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묻어둔 돈 그래 저거 잘 자고 있네 하고 하는 거하고 달달이나 아니면 매년 몇 년씩 단계별로 그걸 갈아타고 했으면 처음에 100만원 투자해 놓은 게 지금 1억 된 게 아니라 그때 1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들고 1000만원이 5천만원 되고 5천만원이 1억 만들고 1억이 5억 만들고 5억이 50억 만든다는 컨셉은 다들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이클을 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시면 아마 투자의 세계가 상당히 재미있어질 거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현재는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뭐 버터플라이 효과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나라만 다 하면 됐어요. 요즘은 세계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 동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의 변화되는 경제 지표도 가끔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국내 총생산하고 경제 성장률 대부분 이제 이런 사이클들을 보통 그려가는데 아시겠지만 2011년도만 해도 거의 한 5%, 뭐 한 4% 중반대까지 갔다가 경제 성장률 지금 이때 이제 2012년도 이쪽 넘어가면서 1 중반대 됐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곡선이에요. 요거 내년에 지금 금년에도 그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3.6%를 보고 있어요. 1% 더 올리겠대요.
근데 뭐로 올리겠느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현재는 일단 제가 볼 때 사이클만 볼 때는 올라가는 곡선이라는 건 중요하고, 자,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지금 3.6%, 지금 2014년을 보고 있고, 2013년 같은 경우, 지금 바로 한 달 전입니다만, 2.9%를 보고 있어요. 실제 이게 데이터입니다. 제가 혼자서 이거 잘난 척해서 이게 뽑아낸 수치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인터넷 때로록 치면은요, 다 나오는 수치예요. 금방 확인이 되고. 근데 이 수치와 이 수치의 차이에 대한 컨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이클을 어떻게 그려가는지를 잘만 확인만 하시면 예측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대부분 이제 성장률 하는데 이 경기 하락과 경기 침체에 가장 기준되는 기준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국내 총 생산이 대부분 이제 분기별로 나눠지는데 2분기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동일하거나 떨어지면 이걸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무조건 2분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 보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내 총 생산이 늘어나질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경기 하락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1분기가 됐던, 근데 한 분기는 또 올라갔어. 근데 또 떨어졌어. 요게 떨어지는 시점, 요게 경기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상의 요 개념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부동산 하면서 제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 바로 금리입니다. 결국은 자기 돈 얼마나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돈 많이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남의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실제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국민 총생산이나 여러 가지 국민 소득 높은 그런 국가들은요, 지금 거의 아시지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0%라고 그러잖아요. 뭐 실제 그렇게 대출은 0%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금리 이자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근데도 투자가 안 돼.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컨셉은 뭐냐,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연도별로 쭉 돼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2008년 이전에는 그래 내가 한 5억 있어 그럼 은행에 딱 넣고 7% 이상대 이자 받아가지고 살으셨잖아요. 지금은 분명히 예대금 마진이라 해서 은행에서 보통 그 수익을 창출했는데, 요즘은 이제 예대금 마진이 없어요. 은행에서 말 그대로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들은 이제 예금 개념으로 해서 예금 이자를 주는데, 거꾸로 대출을 하는, 고객이 대출을 할 땐 대출 이자는 더 높게 받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속보로 나온 게 이 기준금리, 저기에서 이제 기준금리라고 해서 동결을 했어요. 오늘 현재 얼마였냐? 2.5%로 동결을 해버렸어요. 얘기는 향후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예대금 쪽에서 예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하나 사게 되면 모기지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점점 이율을 낮춰주려고 하는 이유는 거래 활성화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실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금리 이자율을 보고 이게 향후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게 어느 만큼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만 가늠한다 그러면 왜 남의 돈 안 쓰냐 이거죠. 그것만 예측할 수 있으면 돈 얼마든지 써다가 대출할 수 있는 자기 그거 만들어서 돈 갖다가 투자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사이클 만들어서 돈 그만큼 회수하면 이자 다 갚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러한 경제 사이클과 경제 그런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 쓰면 내가 무슨 엄청 죄인처럼 되고, 또 이자 못 갚으면 내가 또 완전히 있는 거 돈 많이 재산이 다 거덜날 줄 알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 사이클을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잘 하시는 분이지. 제가 그래서 경제지표상의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지금 2013년 거의 지금 한 10월달 기준으로 4.5%인데 현재 지금 11월 기준으로 4.75%입니다. 대출이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속보로 금리 기준 동결 2.5% 했다는 얘기는 이제 대출도 조금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 올라갑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여러분들은 야 무슨 뭐 우리도 부동산 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안에서 하는데 뭐 환율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라고 오해들 뭐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환율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결국 어디서 내냐면 은행에서 내줘요. 아까 제가 왜 그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의 잔잔한 뭐 돌 하나를 연못에 던지면 얘가 파문이 일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참 뒤에 보니까 나까지 출렁출렁거려요. 이게 나비 효과거든요. 원래 나비 효과라는 게 이제 옛날 뭐 외국에 미국에서 뭐 하나 파동 일어나면 한국에까지 영향 오는 게 원래 그 원리인데 제가 말하는 그 나비 효과라는 의미는 환율이 올라갈 때와 환율이 이렇게 이쪽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건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율 차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금융권에서 돈이 어떨 때는 대출을 미안한데 대출 빨리 회수해줘. 그래서 기업체들이 죽어나는 이유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환율에 따라서 수출기업과 수입하는 기업체의 이 울고 웃는 형상이 틀려져요. 항상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저희 같은 예를 들어 투자를 하는 사람이 내 돈 가지고 하는 컨셉이라 그러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어쨌든 자기 돈에 하다못해 30% 40%를 대출로 가져온다 그러면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하는 것까지도 연결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이 투자에 있을 때는 메리트가 된다는 거.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한두 곳도 없는데 일단 컨셉에 대한 그 경제 지표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건데요.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정부 정책 쪽 얘기를 드렸죠. 현재 나와 있는 요 정책들이요, 2013년에 이미 다 확정이 됐고 발표를 한 계획들. 특히나 시행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법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있고, 대통령 직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직접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계획관리 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줘요. 요건 아마 내용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 상당히 몸값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입법 예고를 했어. 이거 발표를 언제 했냐면 작년도 5월 11일 날. 이게 어디 거를, 이 목적이 뭐냐면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서 이거 발표한 게 아니고요. 기업체 조금이라도 투자 더 하고 활성화 시켜달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 무역투자진흥회하고 해서 기업 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총 5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입법들을 하고 이거 시행을 합니다. 요거 지금 8월 27일 날 입법을 했기 때문에요. 국회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 따르면 올 4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언제 투자해야 돼요? 4월 달 지나고 나서 투자해야 됩니까? 계획관리 지역을? 포인트가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그냥 뭐 발표를 했는데, 그래, 발표나 그거, 그래, 믿어.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죠. 항상 보면 절차와 시간이 항상 공존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사이클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적용을 안 되면 사이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르락내리락만 하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 나오는 거지. 그 곡선에서 내가 무릎에 곡선을 타느냐, 허리에 곡선을 타느냐, 어깨에 곡선 타느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국토해양부 전화 딱 한 통화해서요, 미안한데 나 저 시민인데요, 이번에 그 계획관리지역 건축 제한 그 완화했다고 하는데, 이거 혹시 그 법이 언제쯤 통과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보면요, 잠깐만요, 민원 다 해결해줘요. 옛날 같으면요,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딴 데 알아보시고 끊어버리는 시대인데, 요즘은요, 그러니까 뭐냐, 본인이 조금만 발품 팔고, 심지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확인하시고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건축 제한 엄청, 이거는 말 그대로 개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조례가 있어서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건축 제한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거 보시면 원래 지금 전국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저희가 얼마, 이게 지금 킬로미터 제곱이에요. 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요 면적만 해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면 잘 이해를 못해요. 어느 정도인지. 해서
분당 신도시면 30배가 이거예요. 616. 근데 요거 해제되기 전체 우리나라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얼마 있냐면 1016.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있냐? 400km 제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풀어줬냐? 60%를 풀어준 거예요. 언제? 한 몇 달 전에. 이런 호재, 이게 호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잘못 들어가면 이제 또 낭패되는데, 이런 호재를 잘 이해를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 이게 5월 24일 날 해제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서울 중공업지역 가장 생각나는 데가 성동구 아시죠? 성수동. 거기 공장들 옛날 보면 막 구두 피역하는 그 공장들 거기 중공업지역이에요. 거기 원래 토지 허락은 다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냐? 최근에 뜨고 있는 영등포의 그 양평동. 거기도 보면 조그만 뭐 기계 가공하고 하는데 많죠? 아직도 공장 많아요. 거기를요, 이제 토지거래 이제 풀어줬어. 이걸 왜 풀어줬는지가 이제 뒤에 나와요. 7월 20일 여기는 풀어줬어. 그럼 서울시에도 요 구로동에도 있고요, 영등포에도 있고, 성수동에도 있고, 총 제가 지금 여기 알고 있는 게 6개인가가 있어요. 이 지역, 지금 현재 27.4. 물론 서울 안에니까 요 정도, 이거 대비하면 뭐 별거 아니라 그러지만, 서울에 땅덩어리가 없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속에서 히 하고 이제 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 누가 모르냐?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투자하신다는 분이 서울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비극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요 날짜 한번 저기 신문 한번 두드려 보시면요, 이거 아주 대략하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중공업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에서 건물을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언제? 8월 27일 날. 이걸 왜 풀어줬겠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지금 같은 공장지대에 지을 수 있는 거, 중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껏 해봐 거기 일하시는 분 살기 위해서 집 하나 짓고 공장 지으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주거와 숙박은 뭐냐면 뭐 그냥 뭐 단순하게 여관, 모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광 호텔 지으라는 겁니다. 개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어디에 중공업지역 해제했다. 그거 관심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런 거를 유심히 보는 사람과 그걸 그냥 에이 그래 뭐 에이 저거 뭐 중공업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야 이게 뭐지? 그러고 보니까 며칠 또 지나고 나니까 딱 한 달. 요거 입법 예고했죠? 요거 오늘 4월 주면 또 돼요. 완전히 이제 되죠. 그러면 그때 가면 너도 나도 야 이제 관광호텔 지을 수 있어. 야 땅 좀 사. 야 땅 좀 있으면 줘. 그때 가면 시세가 안 올랐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에서 사겠습니까? 허리에서 사겠습니까? 이게 바로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보의 활용면인데, 자 금년도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 아시죠? 6월 4일날 총선 있는 거. 뭐 국회의원 얘기 저도 뭐 거의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총선이 있는 그 앞뒤로 보면 이 사람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실제 또 뭐 집권 야당과 여당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공약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거하실 때 그냥 나는 누구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찍지 마시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에 개발 관련된 게 있으면 꼼꼼히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 올해 제가 볼 때 그거 보고 투자를 하셔도, 물론 단지 전제 조건은 허황된 공약해놓은 것 같다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이러한 핵심, 토지정책의 핵심 이슈를 올해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거보다도 더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런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저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마 돌아가시면 최소한 이제 신문 볼 때 그냥 허투루 보시진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거고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테크인데, 이거 2014년 양도세 바뀐 건 아시죠?
바뀌었다는 얘기만 듣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뭐 제가 주택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이유는 없으니까 주택은 뭐 기본적으로 뭐 아신다고 보는 거고, 주택도 다주택자 이거 완전 폐지된 거 아시죠? 중과된 거. 그러니까 뭐 주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채가 있던 5채가 있던 이제는 그 양도세 하더라도 요 금액 한도 내면 기본세율 하지만 전에 같으면 무조건 2주택, 3주택 때리면 무조건 중과 때려가지고요 40%, 50%, 심지어 60%까지 물었어요. 내가 기껏해서 1000만 원 벌으면요 600만 원, 최고 600만 원까지 국가에다 세금을 냈던 게 저긴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냐, 이거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을 사도 나쁘진 않아요. 단 투자 가치가 있는 걸 사고. 자, 제가 왜 이 양도세 개정표를 내가 왜 꺼냈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비사업용 토지가요 딱 1년 2014년 12월 30일까지 기본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대요. 이거는 다주택자, 이거하고 조금 뭐 컨셉 틀리지만 얘는 아예 폐지가 됐고 영구 폐지가 됐고, 얘는 1년만 주겠대. 근데 비사업용 토지가 일반 무슨 임야다 이런 토지는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 아마 제가 볼 때 그럼 올해 이거 안 나오겠습니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럼 거꾸로 그 생각을 하면, 야 그래 내가 이제 내가 그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리고 이제 뭐 1년치 2014년 12월까지 한 번밖에 그거 완화해 준 거 아닌데 내가 그거 사면 나는 양도세 다 물어야 되네? 아니라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투자의 컨셉이 아니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원래 가만히 놔둬도 비사업용 토지들은요 이미 형질 변경이나 이미 대지로 돼 있는 토지들이에요. 사업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건물 지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나대지나 토지만 있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야 8억 정부가 아예 대놓고 팔으라고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분들은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예 나는 뭐 자금도 지금 뭐 급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러면 갖고 계시겠지.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요 다른 토지보다 이러한 제일 효율이 좋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마 올해 안에 물량이 대거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물량을 아무거나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이거 뭐 제가 또 이거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또 비사업용 토지만 보러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해당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가 상승이 됐던 개발 활용이 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잡으시면 돼요. 이 사람은요 양도소득세가 일단은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면 예를 들어 100%다 그러면 최소 50% 이상은 다 팔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1년 안에는 비사업용 토지 쪽도 한 번은 눈여겨보실 필요 있는데, 어디 가서 사실 거냐 이거지. 부동산에 가서 미안한데 혹시 여기 비사업용 토지 나온 거 좀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 물론 뭐 몇 군데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걸 제값에 주고 사실 거냐. 비싸게 주고 사신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저희 같은 이런 투자하는 데하고 잘 엮는, 물론 또 기획부동산 같은 데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뭐 다 부동산이 다 똑같이 그런 거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진짜 물건만 팔려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같은 그런 정보들도 같이 활용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그래서 이 정도 세법이 바뀐 거, 자기가 세무사 아니어도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는 흐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으시니까 이제는 그래, 내가 요거 이제 비사업용 토지 이제 알았어. 올해 이 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로 하니까 이거 분명히 많이 나올 거야. 이해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작년도 2013년도 7월달, 10월달, 물론 그 전 그 지가 변동률 그다음에 토지 거래량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작년에요. 자, 이게 바로 7월달이에요. 요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보면 전국의 지가가 0.02%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요.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간다는 하지만 지가는 계속 올라가요. 0.02%입니다. 요게 7월달. 자,
10월달 얼마로 바뀌었냐? 0.21% 올라갔어. 지가 상승만. 자, 이게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100단위시고 10단위시는 거하고 그 컨셉하고 틀려요. 0.02, 0.21. 이게 상당한 겁니다. 이 늘어난, 이 증가된 양이요. 그럼 어떻게 왜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랐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 언제 발표했습니까? 8월달, 5월달, 7월달. 이거 보고 실제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자들, 뭐 큰 손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10월달 지나고 나서 오, 야, 지가 올라갔네. 이제 뭔가 상승 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서 끝에 가서 아, 그래, 나는 진짜 이 허리에서 샀는지 가슴에 샀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쭉 올라갈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이제 또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여기 샀는데 여기서 팔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사이클이, 그래서 사이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사이클을 놓쳤으면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세요. 내가 당장 지금 뭐 1,000만 원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어디 할 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놓고, 자, 지가가 단순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거래량도 보시죠. 1.2%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1.2%. 여기 거래량 보십시오. 20.5%입니다. 그냥 단순 비교가 뭐냐? 20배 떴어요. 20배. 거래량이 한 사람이 거래했던 게 10월달 가니까 20명이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뭘 의미하겠냐 이거지. 뭐 갑자기 10월달에 무슨 좋은 토지만 뭐 대량 나온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뭐 쌓아놨던 거 한 번에 풀었던 토지들도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이거 제가 그러잖아요. 지표들이 3달마다씩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확인 안 하셔도요, 거꾸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오셔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지, 뭐 전화로 해서 아, 내가 이제 우리 여기 아래셋하고 앞으로 계속 뭐 투자 이렇게 계속 좀 연계해서 갑시다라고 해놓으면 알려드려요.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호황이 되고 아니면 조금 불황이 되고 하니까 이거 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 또 자문도 다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어디가 올랐을까? 뭐 전국이라고 말은 했지만, 아니 전국 중에 어디가 올라가는, 보시죠? 항상 1등은 세종. 작년에요, 세종 올랐어요. 두 번째, 하남이 올라갈 줄 몰랐죠. 송파, 강남, 얘들은 참 불패. 진짜 불패. 근데 왜 여기가 올라갔는지 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방에서 했던 데가 대구예요. 대구. 이 퍼센테이지 보세요. 이게 이제 누계치긴 합니다만 5%대, 5% 거의 5%가 나죠. 다 보면 1%대에서 5%대인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다 1%대 다 미만들이에요. 소소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국의 이 많은 지역 중에 어디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지가가 반영이 된 데를 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2013년 기준이야. 2014년에 아, 그래, 세종 됐으니까 세종시 더 가야 돼. 물론 지역이나 아직 호재가 있는 데는 더 보셔야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항상 보시고 그 주변에 그런 왜 올랐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상당한 부분이고요. 원래 하반기, 2013년 하반기에 이 월별로 상승률 1위는 세종이 아니고 하남이에요. 하남이 제일 많았어요. 여기선 지금 누계치로니까 4.9였지, 월로 따지면요, 하남이 제 1등입니다. 그 다음이 세종시예요. 그래도 세종시.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들 또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야, 저렇게 뭐 브리핑하고 그러면 이거 언제 저걸 다 만들어서 그냥, 이거 제가 안 만들었어요. 어디서 왔냐? 국토연구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단지 이런 걸 활용을 못 하실 뿐이지. 자, 또 이제 아까 정권 얘기했죠. 자, 보세요. 참여정부
노무현이죠. 집값 변동이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이거 뭐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어디냐 이거야, 어디냐. 노무현 때는요, 서울, 인천, 경기에 투자하신 분, 이때 아파트 자고 나면 아파트 가볼라지. 그걸 모르셨다니까. 그냥 옆집이 그냥 어디 샀는데, 야, 그거 한 1년 지나니까 이만큼 해서 돈 벌었어. 그 얘기 듣고 배 아프기만 하지. 본인들이 하셨냐, 이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자, MB, 이명박 정부. 여기는 어디입니까? 근데, 벌써, 집값 상승률부터 벌써 틀리죠? 푹 떨어졌죠? 이 사람은 뭐 했는 줄 아세요? 아시죠? 4대강이요. 4대강이 뭐 우리 시민들한테 뭐 부동산, 물론 투기나 그런 거 조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개발 방향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도 돈 못 번 사람, 아니, 돈 번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방향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거꾸로. 자, 이쪽에 지역을 한번 또 보세요. 저쪽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가 저 앞쪽으로 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죠? 아니, 여기 무슨 뭐가 달렸나? 왜 갑자기 이 MB가 정부가 왜 서울 싫어했나? 자기도 서울 살면서. 과연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5년 임기 끝날 때 되면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까처럼 그런 경기 사이클과 여러 가지를 분석만 조금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가 상승률이든 이런 거래량이든 대충 유추하고 아까 같은 정부 정책 이미 입법화되고 법으로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러면 실패하시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경제 사이클 또 정부 정책에서 이런 과거 데이터,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니까 과거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지만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무슨 하나 투자하면 이거 1000억 법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요, 나만 믿고 이거 뭐 무조건 10배 튀고요 50배 튑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럼 지가 투자하지 왜 남 주냐 그래요. 세상에 10배 튀면요 아니 그걸 왜 남 줍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제 앞에 물건이 10개 있는데 10개 중에 제일 좋은 수익률 나는 거라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안 줘요. 제가 있는 동안 제가 투자하지. 제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하고 아니면 우리 회사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가는 거나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뭐 팔이 안 굽는다고 수익률이 다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수익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건 가능한 얘기지, 아니 누가 최고로 좋은 거를 누가 남한테 줍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을 때 수익률이 확정적이다라는 얘기, 그 일반 뭐 수익형 그런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거 사놓으면요 3년 뒤에 이거 무조건 50배 갑니다. 이거 사시면 성공합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그건 이제 어린아이한테도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오셔서 나를 설득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가져오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근거가 맞다고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그거는 뭐 그래도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 개발 오제, 정부 정책 이거 약장수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 믿지 마시면. 그건 저는 제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또 한 번 실패하고 하면, 한 2번 실패하면요, 진짜 살기 싫을 거예요. 가슴 아리하고, 머리 아프고, 두통 오고. 자, 자꾸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 혹시 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또 지루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첫 시간이고, 또 도로에 대한 부분에 앞서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없이는 제가 한번 여기서 뭐,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뚫리고요.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또 연장되는 노선도 있고요. 저 밑에 부산에 여기 또 여기 뭐 혁신도시 연결되는 도로 있는데요. 여기 투자하면 하면 이해가 안 와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기본적인 투자 컨셉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 도로 4시간을 할 동안은 충분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좀 장황하지만 자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도로와 관련된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쪽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단순하게 뭐 아파트나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개발을 그러면 정부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놓은 개발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계획들은요. 과거 한 정부가 아니라 두세 정부가 만들어 왔던 거를 계속 업데이팅해 가면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제일 출선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4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2030년까지 계획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요. 전국 어디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단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이제 광역권이 됐습니다만 이 도종합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국토 그 해양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는 자료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또 해드리면 되고요. 이 광역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밑에 각 광역시 안에 시와 군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 기본계획, 종합계획이 또 거기서 또 나옵니다. 이거는 그 해당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큰 그림을 보고 아 그게 맞냐라고 컨셉이 가능한 개념이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실제 그거를 시행할지 안 할지를 확인하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것만 보고 또 아 그래 거기가 다 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안 돼요. 이 안에 또 들어오시면 수도권, 특정지역, 개발 촉진, 접경, 뭐 신발전, 기타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쭉 또 넘어오면 여기는 지금 요거는 뭐 전체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 따라서 이게 항상 정부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이라서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니까 뭐 요거는 일단은 새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첫 번, 그러니까 한 번만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시 안에서도 소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이제 뭐 군락이 됐던 하나의 그 지역까지는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시가화 만들어지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지구 단위가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여기는 몇 층짜리에 뭐 도로는 몇 메다에 구체적으로 그걸 써주는 데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거기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보시면 아 여기 무슨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용도 지역상 딱 써 있는 데다 그러면 거기는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이렇게 뭐 특정 지역, 개발 촉진지구 이런 데 들어간 것도 다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부 이게 이제 요즘 들어 우리 서울 그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많이 해제를 시켰잖아요. 물론 뭐 본인 의지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은 이제 전부 시민들 말 그대로 동의해서 이제 뭐 투표라 그러나 그거를 이제 실시해가지고 시끄고 자기들 그 사는 거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해제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하는 이런 개발 계획들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요.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얘기만 믿고 아 그거 거기 개발됩니다. 아 거기요 뭐 대기업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믿지 마세요. 보자 그러세요. 그래. 야 거기 개발 촉진지구라고 무슨 뭐 한다는데 개발 촉진지구 어디 있는데 지정된 거 한번 가져와 볼래? 나한테 보여줘봐. 보여주면 한번 믿으세요. 네, 그런 컨셉으로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전체의 정보 출처를 가져가는 법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뭐 광역은 조금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해당시 예를 들어 내가 당진시를 보겠다 그러면 당진시 기본계획을 보셔야 돼요. 이것도 대부분 지금 국토종합계획은 30년 단위 그러니까 2030년까지 돼 있고요. 요거는 20년 단위. 그래서 이거는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가 2014년 아닙니까? 6년 뒤에는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4차 있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워낙 긴 시간이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틀리다. 그래서 5년 단위마다 얘는 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4차까지 변경이 됐고요. 얘들은 바뀔 때마다 그냥 가로 열고 변경 이러고만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 자료를 보실 때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국토종합계획.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제2의 상위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어떻게 뭐 잠깐 쉬었다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뭐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바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듣기에. 아니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막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제 캐릭터도요. 이 사각형에 약간 좀 고지식한 그런 게 있고요. 제가 조금 그 단어 중에 미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딱 미련 공통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련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눈썹과 눈썹이 이렇게 붙은 사람이 이제 미련이라고 이 암이 있자. 그러니까 우리는 눈썹이 연결됐다 해서 미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알고 나서부터 미련하다는 얘기를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고요.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뭐 가끔 제가 이제 인상 확 끼고 그러면 조금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한 분야에서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제 이 세상은 혼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이 세미나나 이런 걸 좀 하다 보면 조금 목소리 커지고 막 좀 인상이 조금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국토종합계획 제가 이제 아까 그 전체 컨셉이 물론 세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큰 축으로 일단 그림만 그리고 가면 동서남북을 우리나라 땅 상당히 적어요. 이 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아직 사람 5천만 이제 됐습니다만 인구 분명히 또 줄어들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5천만이 살고 있는데 과연 이 땅을 어차피 활용을 해야 돼요. 국가가 됐던 개인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는 개인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본주의든 이 민주주의에 사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 통제하에 있다 보니까 아시지만 아직도 국가 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도 국가에서 그런 걸 통제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관리 계획을 내놔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역행하고 거스르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보시면 북쪽으로 보면 남북교류 이때만 해도 실제 대화 모드에 여러 가지 북한하고 화해 모드 잘하면 이거 우리 또 통일까지 되겠네라는 아주 휘황찬란했죠. 됩니까? 물론 우리 죽고 나서 아니면 또 하다못해 물론 기대는 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내가 단돈 지금 1,000만 원 있다고 투자를 하라 그러면 북쪽에다 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컨셉이 그거고요. 자, 동쪽, 서쪽을 딱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말은 참 그럴듯하거든요. 말은 참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서해안 신산업 벨트, 남해안 선벨트 다 보면요 진짜 휘황찬란해요. 실제 또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만들고는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단지 보는 거는 뭐냐? 이거를 좀 쪼개자 이거죠. 기간별로. 한 5년 정도만, 이 국가에서 한 거기 때문에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5년을 보고 쪼개보자 이거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5년 정도에 투자할 만한 데를 북쪽으로 보시냐, 동쪽으로 보시냐, 남쪽으로 보시냐, 서쪽으로 보냐면 어디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남쪽. 저 뒤에 분은 남쪽. 또 서쪽. 남쪽. 여기서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거죠.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를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쪽으로 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도 북쪽 지금, 나 파주 갈게. 나 지금 이쪽에, 뭐, 충분히 북쪽에도 들어갈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보는 관점이 틀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틀려서 그런 것 뿐인데, 단지 이제 저는, 솔직히 투자의 컨셉은 아까 처음에 컨셉이 뭐냐? 수익 아닙니까?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어디가 더 빨리 수익이 나느냐라고 하는 컨셉은, 저 같으면, 제가 이제 보는 컨셉은, 서해안 쪽으로 보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여기는 이제 개발축이라고 다 들어가 있어요. 개발이 국가에서 하는 개발도 있지만 민간, 특히나 대기업이 들어가서 돈을, 자본을 끌어들여다가 개발하는 데가 동해안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동해안, 남해안 이쪽 북쪽보다는 서해안이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빠져 있는 게 이 중부를 관통하고 있는 중부 쪽, 여기도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원래 국토종합계획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실제는 중앙 경부고속도를 축으로 서해안 쪽이 조금 더 투자 수익을 좀 당분간, 이게 장기를 보는 게 아니라 5년 내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데는 동쪽, 남쪽보다는 서쪽이 5년 동안은 좀 더 유망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10년이나 이 정도 보면 남해안, 동해안 괜찮습니다. 여기도 지금 들어가시고 저개발로 묻어뒀다가 10년 정도의 개발을 하시고 여기에 그러한 개발축을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자기가 한 10년 정도 생각하는 투자기간이다라고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5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의 컨셉은 사이클을 돌리고 내가 기간별로 쪼개가지고 갈아타고 하는 컨셉으로 놓고 볼 때는 서해안을 당분간 했다가 상황을 5년 뒤에 상황 보면 그때는 동해안 쪽으로 축이 몰려간다 그러면 동해안으로 가시는 거고, 남해안 축으로 좀 몰려갈 것 같다라 그러면 남해안 축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지 투자의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쪽에 몰빵을 하시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컨셉을,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서해안 좋으니까 서해안 무조건 하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쪼갰을 때, 야, 그러면요, 서해안 쪽이 좋으니까, 그러면 한 700만 원은 서해안 쪽으로 가고, 한 200만 원, 남해안 쪽이 좋은가? 그럼 200만 원은 남해안으로 가고, 한 100만 원, 그러면 동해안 쪽으로 가지. 이런 게 분산 투자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사례입니다. 그냥 예시로. 뭐 100만 원짜리 투자하는 거야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분산을 해놓으면, 얘는 5년에 갈아타기 하고, 얘는 10년에 갈아타기 하고, 얘는 한 7년 정도 갈아타게 합니다. 그러면 분산이 일단 되니까 여기 실패, 여기 실패, 여기 성공하면 손해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다 투자해 놓고 하필이면 내가 그 예정됐던 데보다 조금 벗어났거나 아니면 내 사정이 아닌 정부 정책상에서 분명히 한다고 했다가 정부나 아니면 이 해당 지자체에 돈이 없어가지고 또 그 해당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체가 미안해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가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는 또 묵히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는 게 분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는 축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서해안권 인천 쪽도 유망합니다만 인천 쪽보다는 지금은 이 서해안 쪽에 이 중부 쪽, 특히 이제 평택이나 이 대산, 향 쪽으로 해서 평택, 이쪽 평택하고 연결되는 이 트라이앵글 축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아마 단기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자, 보신 것처럼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뭐 이렇게 딱 써 있고요. 서해안 쫙 또 이렇게 서 있어요. 뭐 다 써 있어요. 이거 보면 야, 참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단어 잘 갖다 붙였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도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이거 그리고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지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이거 설명 하나하나 해봐야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똑같이 국토종합계획에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지도예요, 지도. 자, 여기도 보면 지금 광역권으로 묶여있는 게 총 7개예요.
7개. 여기 보면 이제 수도권 하나, 강원권, 충청권, 대경, 호남권, 동남권, 그리고 제주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철도 노선에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다 표시 다 해놨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실제 이거는 정부에서 하니까 혁신도시 하고요. 기업도시는 여러 군데 지금 했다가 몇 군데가 기업들이 안 들어가서 기업도시는 조금 뭐 한 50%는 실패했어요. 근데 혁신도시는 반강제적이거든요. 저건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 혁신도시는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처음에 기업도시 발표를 했어. 아, 이 지역에 내 기업도시에서 기업 이딴만큼 내 유치해가지고 산업단지도 모두 할 테니까 여기 부쩍부쩍 할 거야. 투자하세요. 하시겠어요? 거꾸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아, 우리가 이번에 정부기관 한 300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중에 전부 지방에 이제 지역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으로 다 분산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어디 저쪽 이 경남권으로 가고 경북권으로 가고 대구로 보내고 다 일단 끝났어요. 이거를 만든 배경이 세종시 때문에 한 거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과 추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도로라는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좀 깔고는 있습니다만 도로와 철도 원래는 철도가 조금 더 투자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근데 철도 중에도 철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철도 같은 경우는 3개예요. 광역철도냐, 도시철도냐, 일반철도냐인데 투자는 도시철도로 가셔야 돼요. 도로는 솔직히 도로는 참 애매한 게 뭐냐. 크게 보면 이 광역과 광역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있고 또 같은 광역권 안에서도 도시와 도시를 또 연결하는 노선이 있고 또 하나 도로는 이러한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가 됐던 또 이러한 무슨 신항이 됐던 무역항이 됐던 물류창고 되는 데에다가 길을 뚫어주는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고속도로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고속도로 다 돈이 되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이 국토 자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서쪽이 조금 더 단기간 5년 동안 괜찮고 왜 동쪽은 한 10년 보고 남쪽은 한 7년 정도 보고 북쪽은 아예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신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주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제 이런 보는 눈이 조금 생겨서 기본적으로 제 말이 다 100% 옳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 각자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와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지금도 북쪽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기대를 걸고 그리고 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싸게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한 확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수익 얘기를 했지만 안전, 황금성과 안전성을 어디다 두고 하실 거냐는 얘기죠. 북쪽이 좋다고? 그래 가지요. 언제까지 안전한데 언제까지 돈을 만들 건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의 컨셉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 중에 그 3가지 포인트를 놓고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면 그래 아직은 그래도 서해안이고 아직은 남해안이고 아직은 동해안 이런 게 판단이 조금은 좀 생긴다라는 거. 제가 지금은 크게 얘기하니까 또 서해안 다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해안도 또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한 축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괜히 보여드리는 게 제가 여기서 모아서 지금 새만금 신항 설명드리고 건상공항 확장하는 거 설명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거 지도 펼쳐놓고 딴 거 얘기하느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지금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조금은 이제 그리어 나가시면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은 것도 아닌데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겁니다. 지금 총 7개 권역에서 자, 조금 더 세분해 보니까 분명히 수도권인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제 3개로 나눴네. 크잖아요.
뭐뭐뭐뭐 하겠다는 게 나와. 이거는 주로 왜 일어나냐? 기업체나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사람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인구 유입이 그냥 안 돼요. 놀이시설 만들었다고 사람이 오지도 않고요. 아파트 몇 채 졌다고 해서 사람 절대 유입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아는 건 뭐냐? 무조건 기업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산시설 만들어야지 사람 들어가서 뭐 노동을 하든 뭐든 하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옆에 또 뭐 유흥문화도 만들고 밥문화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기업체가 무분별하게 너는 여기 들어가고 넌 저기 들어가고 누가 그걸 해줘요? 그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 그러한 이런 정책들을 알고 발 빠르고 정보력 좋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요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걔들이 바보 아닌 건 아시죠? 그리고 왜 1등을 하느냐? 정보력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거 국토종합계획 나오기 전부터요. 심지어 자기들 입김까지 불러가지고 이 지역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 빼내서 야 요거 앞으로 10년 뒤에 이쪽 저기 거기 미리 땅 굳이 좀 미리 확보해야 돼. 그런 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정부와 기업체와 뭐 이렇게 결탁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삼성이 들어간 데는요 다 성공합니다. 걔들이 그 땅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입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 도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아마 방송 제가 오늘도 이제 목요일날 방송 가는데 대기업이 따라가는 중에 망하지 않는 기업체가 가는 데는 그 근처 옆에만 가도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가는 데는 지금 당분간은 1등 하는 데가 삼성이고 현대고 뭐 물론 다른 또 대기업도 있습니다만 아시죠? 영종도하고 송도 쪽에 삼성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영종도나 송도 투자하세요라는 얘기 제가 합니까? 안 합니다. 언제 얘기하냐? 삼성 계열사 중에 누군가 싹 들어가는 거 보면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주관이 있어요. 제가 원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건 제 나름의 원칙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 원칙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굳이 이거 서울에는요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 하는데 왜 오세요? 이게 외워집니까 이게? 아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하고 저 현장도 한번 투어도 같이 가보시고 그러면 왜 그런지를 눈으로 한번 보시고 또 하나는 이런 계획들이 발표됐을 때와 어느 정도 사업 시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 있는 이 단계들을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봤을 때 얼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누가 이런 데서 투자합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처음에 볼 땐 기획부동산 얘기예요. 근데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큰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근데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정 단계 들어가는 그 정도에서 투자해야 된다고 따라 들어가는 거는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이고 확정된 내용을 갖다 제시를 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 단계가 있어요. 큰 손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은요. 이미 준비된 여유자금이나 또 미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 맞아. 너 네가 이렇게 계획 세웠지. 나 여기 하나 내가 들어갈 테니까 나 이거 분명히 해줘야 돼. 아니면 미리 자기들 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야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여기 좀 땅 좀 사자 해서 미리 확보를 딱 해놔요. 돌아보시면 여기 관광지 쪽에 쭉 돌아보시면요. 여기 보면 무슨 기업 연수원 뭐 무슨 뭐 또 이 놀이 뭐 저기 다 만들어 놨죠. 걔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연수원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는데? 돈 돼요? 왜 만들어 놓겠어요? 땅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해수욕장 옆에 딱 가보면요. 무슨 뭐 콘도도 줘놓고 일부러 뭐 연수원이라고 건물은 줘놨는데 쓰질 않아. 가끔씩 뭐 1년에 한 2번 정도 뭐 직원들 와서 뭐 야, 그냥 써라 하고 그 정도 하는데 그거 돈 남느냐고 그거 하냐? 아니. 자산가치예요, 그게. 그런 거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당장 내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다 누가 이런 데다가 그래 해수욕장 그래 저거 한 10년 뒤면 저거 나 지금보다 5배 뛰니까 내가 그래 믿고 간다. 누가 과연 5년 동안 100억을 거기다 놓고 아무것도 수입 없이 그렇게 가면 못해요. 그게 바로 컨셉이 틀리다는 거죠. 전국 토지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뭐 여러분들 무시 있어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 투자는. 단지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가고 정부의 정책하고 맞아만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주변에 들어가서 땅만 사도 당연히 공시지가 올라가는데 아까 보셨죠? 공시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공시지가는 일단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국가가 세금 덜 걷는다고 공시지가 떨어뜨린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을 일단 토지를 사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떨어지는, 물론 용산과 같이 무슨 거품 끼는 이런 거는 빼야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또 저기라 그러면 또 떨어지는데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기본 원칙은 공시지가 떨어지는 건 없다라는 원칙이지 용산은요 꼴찌예요. 하락에서 제일 꼴찌. 기본적으로 아시죠? 왜 그런지는. 토지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투자한 사람 중에 일부러 공시지가 올리지 말고요. 좀 올려주지 마세요. 민원 내요. 거기다 지자체에. 자기 세금 덜 내려고. 원래는 자기 땅 부가가치 하려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야지 거기에 뭐 3배를 때리든 5배를 때려서 거래가가 나오는데 공시지가 올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달래요. 거꾸로. 왜 그러냐? 나는 업체를 5년 동안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굳이 5년 동안 그 자꾸 올려서 내가 세금 왜 내느냐? 세금이라도 풀게 내려고 국가에다가 아니 이거 왜 자꾸 공시지가 올리니까 올리는 근거 내놓으세요. 자꾸 따져요. 그 민원 내가지고 결국은 어떤 땅은 진짜 공시지가 딱 잡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배경은 바로 이제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거 외우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충북, 충남, 대전에 이제 뭐가 이쪽이 직결이 되고 어떤 데는 혁신도시 들어가고 어떤 데는 기업 들어가고 어떤 데는 보니까 1등인 기업체가 왜 들어가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거기가 조만간 인구가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10만이었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50만 되고 조금 되니까 80만 되고 안 되겠습니까? 인구 들어가는지. 인구만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차가 많아지니까 도로 뚫어달라고 그러죠. 그거 맨날 차가 좀 없으니까 철도 뚫어달래. 지하철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도시철도.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 안 올라가고 시세가 안 올라가겠냐 이거죠.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원리인데 처음 시작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다들 무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혈안이 돼서 야 지금 당장 요거 사서 한 10배치는 내가 어디야? 그것만 알려줘. 세상에 그런 공짜 노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 가르쳐주는 데도 없고요. 그런 데 안 알려주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사놓으시고 한 10년 정도 가슴앓이 하시다가 결국 못 팔고 팔아도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바로 이런 투자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늘도 좀 강조를 하는 게 투자대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지금부터 원칙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일부 그 권역을 딱 살펴보는데 각각에 다 좋아요. 뭐 다 들어보면 다 얘기하면 다 좋은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게 항상 기준점이 있는데 저는 그 기준점이 지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바다는 결국 항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만에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항만을 기본 배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나와요. 인천, 평택, 당진. 여기는 이제 평택항, 당진항이 이제 뭉쳐지면서 여기는 아주 되고요. 대산항, 보령. 여기도 항만 돼요. 그러면 결국 보령이나 평택이나 당진, 인천, 대산, 여기 광양, 군산, 목포 지역이 일단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까 이 넓은 지역에서 내가 어디를 할까 하고 고민하시다가 제가 그랬죠? 이제 서울 나왔고 경기 나왔고 인천 나오고 충북 나오는데 여기보다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죠. 이건 이제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 울산, 마산. 근데 어떤 지역은 이미 시세가 또 올라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직은 뭐 소소한 데도 있고 포항, 속초, 동해, 목포, 제주, 서귀포 이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항만 비즈니스 이제 지금 제가 아까 그랬죠? 항만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을 사는 사람 물론 뭐 시세는 올릴 수 있겠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시죠. 배후도시, 산업단지
제가 이제 요게 지금 구성되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항만이 됐던 뭐 항구가 됐던 이 공항이 됐던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됐던 혁신도시가 됐던 항상 만들어가는 그 도시형 스타일은 거의 대등소이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할 때는 어디냐? 산업단지라 그래서 공장 만드는 공장 부지 살 거냐? 안 되죠. 들어가는 초입이라 그래서 초입에 살 거냐? 그것도 안 되죠. 대부분 우리는 주거나 업무, 뭐 공공시설을 빼더라도 그럼 이러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필요해요. 현재는 국가가 하는 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그 LH공사, 뭐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기반시설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큰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려워요. 뭐 기본 그 주변 시세 대비 한 70%대에서 분양을 하니까 싸게 매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 놓고 한번 가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기업체 같은 경우 한번 가공을 해서 실제 건물, 공장이나 이런 거 하나 지어놓고 통으로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파는 경우. 그러면 그거는 건물값 합쳐가지고 받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한 2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같이 그냥 시민들이 투자하는 거, 항만, 산업단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가공하기도 힘들고. 결국 이 산업, 이 배후도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 배후도시가 어디냐라는 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도시가 여기 형성이 돼 있어. 그럼 이 도시로 들어갈까요? 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아주 싸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녹지나 농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철도, 제가 저번 시간에 철도한 것도 보면 철도 쪽에도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 위치를 제가 좀 해주는 게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거기도 여기 들어서는 위치에 역에다가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 역이 도시가 예를 들어서 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도시 중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시나 아니면 읍, 면 단위 구조가 이미 도시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 데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요. 이미 여기서 터를 잡고 있는 분들 기득권이 있어서 안 내줘요. 오히려 달라 그러면 보상해줘. 돈 더 많아요. 그러면 기껏 국가가 세금 가지고 만들어니까 돈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만들 수 있는데 뭐냐? 국가 땅 아니면 아주 싼 거. 싼 게 어디냐?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지 아니면 자연녹지나 뭐 보존관리 지역에서 아주 쓸모없는 그런 넓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로 들어가요. 투자하는 1순위는 그런 계획만 확실히 입수가 되고, 입수라기보다는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만 되면 걸리 들어가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역세권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주거와 업무, 제일 좋은 게 상업인데 상업은 솔직히 그건 운이 따라줘야 돼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주거나 업무 쪽까지만 들어가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뭐 그냥 아무 뭐 하다못해 평당 뭐 한 5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주거와 업무가 된다 그러면 아시지만 이거 100만 원이 넘어가요. 제가 이거 지금 뭐 꿈 부풀려 드리고 막 허황된 이거 심어드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치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5만 원에 사라 그러면 5만 원짜리 땅도 없지만 대부분 몰라요. 얼마짜리 사시냐? 30만 원 정도 돼야지. 야, 그래 30만 원 돼야지 이게 100만 원 가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또 한번 가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30만 원에 팔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절차나 그 과정에 의해서 핸들링되는 그 단계별을 이해를 하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광역과 광역, 순환도로망에서 이 도시와 도시를 이렇게 연결.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외곽, 내부 순환도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컨셉. 근데 거기에도 중심에도 충분히 이 거점 도시가 연결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다 이제 투자를 또 하시는 컨셉이고, 이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이 도로 쪽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 4차선 확장을 60% 이상을 좀 하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는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도로 옆쪽에 돼 있는 또 이게 이제 접도구역도 되는 게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아냐? 원래 그 전에 있던 소유자들은 에휴, 나 이제 똥 밟았네.
도로 나서 그거 개발도 안 되고 뭐 결국 국가에서 잘못하면 뺏기는데 이걸 몰라요. 확장되는지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싼 값에 에이, 어차피 못 쓰는 거 그냥 나한테 파세요. 사시잖아요? 최소한 이런 거는 이제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사시면 안 되고 공시지가 수준에서 조금 하시면 보상은 공시지가의 기본적으로 30%를 더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정평가 한 번 더 들어가고 하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또 뭐를 하냐면 아시지만 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나무도 심고 뭐 하우스 하나도 해놓고 아시죠 그런 거는 뭐 제가 뭐 그런 거 다 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가공을 하시면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실제 보상을 받아서 이런 것도 이제 긴 기간 안 하고 이런 거는 보통 한 2년 정도 내에 이제 다 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보를 조금 뭐 좀 발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해당 그 지자체나 아니면 그 사업기관들에서 그 노선별로 그런 걸 다 계획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것만 발췌만 해도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들 볼 땐 어렵고 아이 그거 뭐 내가 뭐 시간 나서 그걸 하느냐 그러지만 이것도 틈새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그래서 제가 왜 빨간 줄을 쳤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 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제한 이게 이제 그린벨트 그 다음에 공원 녹지 뭐 이런 또 역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나라 백두대간이니까 워낙 국립공원이 많아요.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이거 좋고 이거 여기 저기 뭐 펜션 하나 만들어도 좋은 데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일단 이렇게 돌리세요. 이런 얘기는요. 나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묶이는 데는 그러니까 묶이는 말고 해제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들어가셔야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저기는 들어가시면 아마 가슴앓이 하시다가 진짜 아주 뭐 큰 돈 아니고 뭐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 못 빼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내가 아예 그냥 뭐 돈 욕심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쳐다볼 거 아니다라는 이런 파트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남들 얘기해서 요거 하면요 뭐 한 1년만 있으면 요거 보상받아서 2배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는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한 틈새 분야 중에 이 공원 녹지가 풀리면서 공원을 사시라고 하는 이 또 투자 분야가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건 전문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공원 녹지가 돼서 요즘 아시지만 뭐 둘레길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원 녹지 조율을 왜 그러냐 이 그린벨트가 자꾸 풀려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정부 정책이 뭐냐 지금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 만들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보금자리 어디다 만드세요? 그린벨트에 풀어서 해야 돼요. 땅이 없으니까 국가 땅에서 해줘야 되는데 민간에서 야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네 땅 내놓을래? 내가 거기다 보금자리 줄게? 절대 안 줘요. 어디다 국가 땅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보금자리 만들고 국가에서 자기들이 지정해가지고 거기다 산업단지 만들고 산단 만들어가지고 야 와라 내가 분양해줄게 그리고 빨리 여기 좀 기업 활성화해가지고 돈 좀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세금 좀 많이 내 그게 정부 정책이에요. 어디 풀어주냐? 그린벨트 풀어주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린벨트가 박정희 대통령이 묶어놨지만 그 묶어놓고 나서 진짜 뭐 20몇 년을 그냥 뭐 거기 묶여놓은 사람은 진짜 가슴앓이하고 쓰지도 못하고 뭐 말 그대로 뭐 개발 제한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풀려나가면서부터 야 이제 저기도 좀 있네. 그래서 이제 좀 기웃기웃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뭐 하나입니다만 왜 그러냐? 어차피 손해볼 거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도로 끝나고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시리즈 끝나면 제가 이제 그린벨트 또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건 아마 한 2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정보들은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서 뭐 한 2시간 정도면 그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투자 세미나 감독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걸 드리는 거예요. 뭐 토지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녹색길로 하는 부분이 이거는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거기 거주하시는 분 주변 그 시민들한테 쾌적성을 좀 제공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원래 지금부터 이제 한 7개 권역별로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오늘 오셨는데 뭐 단순하게 그냥 뭐 교육만 받고 가시긴 좀 그래서 제가 한 6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를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번 보시고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안내도 하고 같이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하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또 세미나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오늘은 워낙 이 컨셉, 투자에 대한 컨셉을 잡기도 좀 길게 시간을 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7개 권역에 대한 각각에 대한 이제 교통, 특히 도로 관련된 쪽, 교통 인프라에 대한 쪽에 이제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제2 그 경부고속도로 세종까지 뚫리는 경부고속도로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서해안고속도로 거기 지금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작년 3월달에 개통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2개 노선을 또 제가 또 추가로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